자, 이제 이어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T인N의 이론을 계승해서 더욱더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자, 앞에서 공부한 T인N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농경사회를 전제로 해서 자, 국가 가운데 있는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서 농업 생산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디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또 어디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어디까지나 농경사회를 전제로 설명했던 이론인데 자, 알론소는요, 그 아이디어를 도시 토지에 갖고 와서 자, 도시 공간 내에서 위치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한 이론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어떤 도시가 있었을 때 이 가운데가 이제는 도심이 되겠죠. 자,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유리하죠? 위치가 좋습니다. 교통비가 덜 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통비가 덜 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심과 가까운 토지의 소유자일수록 교통비의 절약분만큼을 지대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도심과 가까운 토지일수록 지대가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반대로 도심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덜 들기 때문에 도심에서 먼 위치에 있는 토지의 주인일수록 더 낮은 위치 지대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즉, 임대료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토지마다 여러 가지 토지 이용자들이 각각의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것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이 토지를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서로 토지를 빌리고자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각자들은 자신이 이 토지를 빌리면 뭘 어떻게 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겠다라는 용도나 목적이 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것이고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200의 돈을 번다고 합시다. 자, 반대로 B라는 사람은요, 이 토지를 나는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할 계획인데 자, 이 토지를 나는 빌려서 주택으로 이용을 하면 나는 100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 주인이 요구하는 토지 임대료가 만약에 150 수준이라 한다면 이 150의 임대료는 누가 감당할 수가 있죠? 주거용으로 이 토지를 이용할 예정인 B는 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지어서 버는 돈 100으로는 이 토지 임대료 150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A는요, 이 임대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놓고 이 둘이 경쟁을 하면 둘 중에 누가 이 토지를 이용하게 될까요? 당연히 B는 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A가 이 토지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어떤 토지를 이용하고 싶으면 어디에서 승리해야 된다? 토지 임차인들끼리의 입지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토지를 놓고서 여러 명의 토지 이용자들, 토지 임차인들이 모두 다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텐데 도심에서 가까운 토지이면 가까운 토지일수록 교통비가 아껴지고 위치가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것인데 그랬을 때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경쟁 토지 임차인들을 물리치고 내가 가장 높은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어야지만 이 토지를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더 사례를 들어보죠. 자, 그래서 A 토지 A가 좋아했어요. 내가 B를 이기고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좋아했는데 그 순간 누가 저기 멀리서 잠깐 그럽니다. 잠깐 C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이 토지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계획인데 나는 이 토지를 빌려 쓴다면 나는 여기서 250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자, 원래 이 토지 소유자가 요구했던 임대료는 150인데 C는 150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 높게 줄 수가 있죠. 만약에 A하고 C하고 끝까지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결국 C가 이겨요. 왜? C가 A보다 토지 임대료로 50을 더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여러 임차인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Z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이용할 때 380을 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이 토지는 Z가 이 토지를 이용받게 돼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니?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면 이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은 결국 누구다? 결국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사람이 그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서 어떤 사람이 그 경매를 낙찰받게 되죠?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적어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죠. 이거랑 동일한 논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토지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명의 임차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 토지를 낙찰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랬을 때 토지 임차인이 이 토지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최대 지대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얼마까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냐면 자신의 사업 순이익의 크기가 0이 될 때까지는 토지 지대를 지불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자, 이 토지를 빌려서 사업을 할 때 그 임차인의 사업 이익이 0이 된다면 뭐하러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사업을 했을 때 순이익이 전혀 남지 않는 지점까지 이 토지에 임대료를 내려 하겠습니까? 뭐가 남는 게 있어야 이 토지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경제학에서의 이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그 이익의 크기가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1원 또는 0.1원의 이익만 있어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이익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하고 이익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 어떤 사업을 해서 1원만 손실이 나도 그 사업은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따라서 자, 이 토지 임차인이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얼마까지 지불할 수가 있냐면 이익이 점점 줄어서 플러스 1원이 남아도 그 사업을 합니다. 플러스 1원이 남을지라도 그만큼 임대료를 내고 이 사업을 해요. 그리고 0.1원이 남을지라도 그만큼 임대료를 내고 즉 임대료 0.9원을 더 내고 이 사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익이 점점 줄어서 0에 가까워지겠죠. 0.01, 0.00001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0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그만큼 돈을 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봐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작은 이익이라 할지라도 이익이 있기만 한다면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크기가 너무나 0에 가까워져서 사실상 0이 될 때까지는 이 토지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토지 임차인이 어떤 토지를 빌려 쓰기 위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임대료의 크기는 자신의 사업의 순이익이 0원이 될 때까지는 토지 지대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번입니다. 입찰지대란 자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결국 결정되는 가장 높은 토지 임대료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즉 임차인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며 해당 토지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결국 토지 임차인이 어떤 토지를 빌려 쓰기 위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벌 수 있는 초과 이윤이 전혀 없어질 때까지는 그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법원에 가서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할 때 어떤 집을 놓고 여러 입찰자들이 경쟁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집 누가 결국 낙찰받죠? 가장 높은 입찰가를 쓴 사람이 이 집을 낙찰받겠죠.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서로가 쓰는 입찰가가 높아질 것인데 자 그러면 입찰자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내가 저 집을 낙찰받아서 벌 수 있는 순이익이 0원이 되기 직전까지 쓸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0원이 되는 지점까지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이 쓸 수가 없죠. 더 높이 쓰면 손해가 나니까. 따라서 자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입찰자가 적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바로 그
부동산 낙찰을 통해서 내가 벌 수 있는 이익이 0원이 될 때까지는 입찰가를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가장 높게 쓴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똑같이 갖고 오면요. 어떤 토지를 놓고 여러 임차인들이 경쟁을 붙으면 그 여러 임차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 이론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이 토지를 누가 이용하느냐 이 토지를 누가 이용하느냐 하는 이 결정 문제는 각각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가장 높은 입찰지대,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는 임차인이 각각의 토지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토지 이용을 낙찰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토지 용도마다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파란색 곡선으로 표현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위치의 토지를 사용할 때 상업용으로 이용한다면 최대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 지대의 크기가 여기 높이라고 해요. 자, 여기 토지를 이용할 때 상업용으로 이용한다면 최대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의 크기가 여기 높이라고 합시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상업용은 이렇게 표현되고요.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면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이만큼의 지대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토지 주인이 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자, 경매를 붙이면요. 상업용으로 이용할 사람은 최대 얼마까지 부르죠? 이만큼을 부르겠죠? 근데 주거용으로 이용할 사람은요. 이 위치에 대해서 최대 이만큼까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둘 중에 누가 이겨요? 결국 둘 중에 상업용이 이기게 될 거면서 그럼 이 토지는 상업용으로 이용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지를 경매를 붙여 나가면 자, 여기 요 둘이 만나는 지점까지는 토지를 경매에 붙이면 누가 이긴다?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도심에서 요 지점까지는 토지 이용이 어떤 용도로 결정된다? 상업용 토지로 이용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점 이후에는 자,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면 상업용 이용자는 최대 이만큼 임대료 지불할 수 있는데 주거용 이용자는 이만큼 지불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위치의 토지는 주거용이 낙찰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이 지점 이후 공간에 대해서는 주거용 토지가 이 토지를 이용하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어떤 도시가 있었을 때 여기가 가운데 도심이고 도심에서 여기까지는 상업용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지만 이 지점 이후부터는 주거용 토지 이용이 이루어질 거다 요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상업용이 이용되지만 요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주거용으로 이용될 거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도시가 만약에 이렇게 동그랗다면 가운데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떠올리세요. 자, 이게 도시고 이게 계란 후라이라면 가운데 노른자 땅은 임대료가 비싼 노른자 땅은 상업용이 이용할 것이고 그 위에 흰자 부분은 주거용 토지가 이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거용지는 이 도심지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용지는 노른자에 위치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5번 만약 도심에서 외곽에 이르기까지 토지 이용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한다면 각각의 토지는 가장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용 주체, 임차인에게 할당될 것이다. 즉 낙찰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원리로 각 이용 주체의 입찰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점들을 연결하면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이 도출된다 나와 있는데 자, 요 지점까지는 이러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요 지점 이후에는 이러한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요 꺾인 선이 도시 전체의 지대 곡선이 됩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요. 자, 다시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인데 이론의 이름 보시면요. 입찰이 뭐죠? 입찰? 경매예요, 경매. 각각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가장 높은 최대죠.
최대 지대를 지불하는 임차인이 각각의 토지를 이용하게 되고 그랬을 때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하면 이러한 입찰 지대 곡선이 도출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샬의 준지대입니다. 여러분, 마샬의 준지대를 사실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설명할 게 많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만 찝어드리고 그냥 그 두 가지 포인트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마샬의 준지대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내용이 깊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또 어렵다. 따라서 근데 시험에는 딱 두 가지 포인트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준지대는 첫 번째 포인트, 토지에 대한 지대 개념이 아니라 토지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나머지 고정적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임대료 소득을 준지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의 고정적 생산 요소가 뭐가 있냐? 바로 자본설비예요. 자본설비. 자,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가 치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비싼 수억 원짜리 치과 의료 장비들 있죠. 뭐 3D CT라든가 뭐 엑스레이 기계, 뭐 임플란트 기계 이런 것들은 기계 한 달에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도 합니다. 그러한 장비, 기계 설비들은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준지대는 토지 임대료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뭐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토지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토지 이외의 고정적 생산 요소에 대한 임대료를 설명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본설비이다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본설비에 지급되는 준지대는 단기와 장기의 성격이 다른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단기에는 어떤 성격? 단기에는 잉여의 성격이에요. 단기에는 잉여의 성격. 근데 장기에는요? 장기에는 비용의 성격입니다. 선생님, 왜 준지대는 단기에는 잉여의 성격이고 장기에는 비용의 성격인가요? 그걸 설명드리려면 설명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돼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결론만 시험에 나기 때문에 왜 그런지까지는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을 더 복잡하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기에는 잉여의 성격이지만 장기에는 비용의 성격이다. 장비, 우리 삼국기에 나오는 장비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헷갈리잖아요. 단기에 잉여지 비용이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딱 삼국지에 장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장기에는 비용, 장비 요것만 기억하시면 당연히 단기에는 잉여가 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준지대 뭐라고요? 준지대는 토지가 아니라 토지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토지 이외의 고정적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임대료 소득을 준지대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본설비를 떠올리시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준지대는 기계에 대해서 자본설비에 대해서 지급되는 이러한 준지대는 단기에는 잉여의 성격인데 장기에는 비용의 성격이 된다. 삼국지의 장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튀인앤의 이론하고요. 알론소의 이론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위치가 좋은 토지, 즉 도심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토지는 뭐가 아껴진다? 수송비나 교통비가 아껴진다. 수송비나 교통비가 아껴지는 만큼 토지 주인은 그만큼을 자신에게 지대로 내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송비나 교통비의 절약분이 지대화된다. 우리 그러한 지대의 개념을 위치지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헤이그는요, 뭐라고 했냐면, 자, 위치가 좋은 토지일수록 뭐가 아껴진다? 교통비가 아껴진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치가 좋은 토지일수록 교통비가 아껴지기 때문에 이 교통비가 아껴지는 것만큼이 뭐가 된다? 지대화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사실은 앞에서 공부한 튀넨과 알론소의 이론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마찰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마찰 비용이 뭔지는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앞에 이론과 똑같지만 마찰 비용이라는 개념만 플러스 추가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교과서 본문 볼게요. 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자가 도심과 가까이에 있는, 즉 위치가 좋은 토지를 이용할 때 교통비를 절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쉽고 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가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용자, 즉 토지 임차인에게 너 이렇게 좋은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니 그 어드밴티지를, 그 이익을 나한테 위치지대로 지불해 라고 요구하는 요금, 일종의 교통비이기 때문에 결국 위치가 좋은 토지가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서 토지 주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새로운 내용이에요? 아니면 처음 본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 아니죠? 이거 지금 우리 앞에서 이미 튀넨과 알론소에서 이미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위치가 좋아서 교통비나 수송비가 아껴지는 만큼이 지대화된다. 위치지대의 개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앞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마찰 비용이란 것이 있는데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교통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찰 비용을요, 이해하기 쉬우시려면요, 생활비라고 이해해 보세요. 생활비. 저만 설명드리는 방법인데 이거를 생활비라고 바꿔 쓰겠습니다. 자, 생활비는 자, 원룸 월세. 원룸의 월세하고 플러스 교통비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떤 직장인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 직장인의 생활비는, 여러분 식비는 빼고 크게 그냥 두 가지로, 그 직장인의 생활비는 그가 사는 원룸의 월세하고 교통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할게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생활비는 지대와, 즉 원룸 월세와 교통비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서울이 있었을 때 가운데 강남이 있다고 합시다. 강남. 자, 강남과 가까운 토지 A 토지가 있고 강남과 먼 토지 B 토지가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 A 토지는 B 토지에 비해서 자, 지대가 있고 교통비가 있었을 때 뭐가 더 많이 들까요? 지대가 더 많이 들겠죠? A 지역에 있는 원룸은 B 지역에 있는 원룸보다 월세가 더 비쌀 겁니다. 강남에 있는 원룸의 월세가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원룸의 월세보다 월세가 더 비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A 원룸은 B 원룸보다 월세가 더 비쌀 겁니다. 대신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교통비는 덜 들 거예요. 이해하시죠? 반대로 여기 B 원룸은요, A 원룸과 비교해서 임대료는 쌉니다. 하지만 더 직장과 머니까 교통비는 더 많이 들겠죠. 이러한 개념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A 직장인의 생활비는 이러한 지대와 이러한 교통비의 합으로서 A 원룸에 사는 직장인의 생활비가 결정될 것이고 B 원룸에 사는 사람의 생활비는 이러한 월세와 이러한 교통비의 합으로 인해서 이 B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활비가 결정되겠죠. 만약에 이 B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 A 원룸으로 원룸을 옮기고 싶어요. 옮기고 싶으면 어떠한 변화를 감수해야 됩니까? A에서 B로 옮기면 뭐가 아껴지죠? 자, A에서 B로 옮기게 되면 지대와 교통비가 있는데 교통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교통비가 감소할 거예요. A에서 B로 옮기면 교통비는 감소할 겁니다. 대신 월세는요, 더 비싸져요. 여러분, 월세가 왜 더 비싸지는 거죠? 교통비가 그만큼 아껴지니까요. 교통비가 그만큼 아껴지니까 그만큼 원룸의 월세가 높아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넘어가 볼게요. 자,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월세 플러스 교통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교통비를 1로 넘겨주면 원룸의 월세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에서 뭘 뺀 거예요? 교통비를 뺀 겁니다. 따라서 B에서 A로 옮기면 뭐가 감소한다?
교통비가 감소한다. 교통비가 감소해요. 자, 교통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자, 생활비는 가만히 있는데 교통비가 감소하니까 그거만큼 요거 빼기 교통비인데 빼는 교통비가 작아지면 결국 그만큼 지대가 높아지겠습니까? 지대가 높아지겠죠. 원룸의 월세가 높아지겠죠. 교통비가 아껴지면 아껴지는 만큼 이 A 원룸의 월세는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대가 왜 상승한다? 위치가 좋은 토지로 이동할 때 교통비가 그만큼 아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원룸의 월세가 상승한다,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지대는 왜 높아진다? 교통비가 아껴지는 만큼 지대가 높아진다. 즉 지대란 교통비의 절약분이기 때문에 교통비의 절약분이 크면 클수록 지대는 더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튀넨, 알론소, 헤이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셋 다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죠? 위치가 좋은 토지, 거리가 가까운 토지는 수송비나 교통비가 아껴지고 그 아껴지는 만큼이 지대화된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원룸의 월세는 위치가 좋아서 교통비가 아껴지면 아껴질수록 원룸의 월세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독점 지대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7번, 8번, 9번, 10번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6번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5번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 6번 이하는 그냥 가볍게 핵심 아이디어와 용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독점 지대 보시면요. 독점 지대란 토지의 공급 독점이 기인해서 발생하는 지대를 독점 지대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요. 일본 사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최상품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하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뭐 참치 한 마리를 수억 원에도 거래를 하고요. 그 포도 한 송이를 몇백만 원에도 거래를 합니다. 이 포도가 있는데 이 포도 한 알에 진짜 이게 한 송이가 아니고 한 알에 제 기억에 의하면 한 30만 원 정도? 포도 한 알에 30만 원짜리 그런 포도가 있어요. 굉장히 최상품이죠. 여러분, 이러한 포도는 어떻게 어디에서 경작을 할까요? 굉장히 특별한 아마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이 포도를 경작하기에 완벽한 기후 조건을 가진 토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토지는 일본 내 전역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겠죠.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토지가 뭐 일조량, 강수량, 뭐 바람, 뭐 고도, 습도 이런 것들 조건이 완벽해서 최적의 조건이어서 거기에서 재배하는 포도가 최상품의 포도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토지는 흔할까요? 아니면 특수하고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한 토지는 흔하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 토지에서 재배를 해야지만 이렇게 아주 비싼 포도를 재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토지는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밖에 없다면 심지어 토지 공급이 독점적인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아주 제한된 토지, 아주 공급이 제한된 특별하고 특수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지 생산물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왜? 아무 데서나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꼭 거기에서만 생산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최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서 만들어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굉장히 비쌀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비싼 토지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토지라면 그 토지를 임차하고자 한다면 그 토지 임대료, 토지 지대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왜? 여기서 재배된 포도는 굉장히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토지의 주인은 굉장히 비싼 토지 임대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비싼 최상품의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이 토지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 또는 초과 이익 때문에 지대가 비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토지 수요는 무한한데 굉장히 많은데 즉 그러한 포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은 굉장히 희소하고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토지에서 만들어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 생산물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벌 수가 있는데 이 초과 이윤은 왜 생기는 거다? 토지 공급의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공급의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초과 이윤은 결국 무엇화된다? 지대화된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특별한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벌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자신에게 지대로 내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초과 이윤은 지대화된다는 거고, 이렇게 토지의 공급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대를 우리는 독점지대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아이디어 이해하시겠죠? 용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